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네, 오늘 빅 리틀 라이즈 시즌2로 47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2주 전부터 공지를 했죠. 그렇네요. 2주 전부터 공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좀 근황 토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벌새를 했죠. 본편을. 2주 전? 일주일 전에 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아, 제가 보너스 클립까지 생각해가지고 2주 전에 본편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본편이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죠? 16,000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클립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일 높고 또 압도적으로 높죠,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틀 만에 역대 최고 조회수를 바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이 제재편, 네, 무명특급과 제재편이었는데 그 편의 조회수를 바로 돌파하고 그 이후에도 뭐 5,000명, 6,000명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16,000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바로 다음날 이틀 뒤에 벌새 보너스 클립을 녹음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엄청 두근두근 하면서 우리 더 못한 이야기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녹음을 해서 바로 올려보자 이러고 이틀 뒤에 올렸죠. 하지만 그 결과는? 그게 팟빵에서만 저희가 유료로 처음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편당 800캐시. 그쵸? 근데 저희가 처음에 1000캐시로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캐시가 바로 원 단위로 환산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팟빵의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단위로 결제할 수 있는 단위가 800캐시여가지고 800캐시로 공개를 이후에 좀 바꿔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유료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스터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성 면에서 이걸 좀 더 잘 해나가고 싶다, 더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러한 실험으로 해본 거죠. 만약에 본편을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다면, 그리고 벌새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작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후원들이나 뭐 그 콘텐츠에 대한 사용값을 지불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하게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작자가 직접, 그러니까 광고를 통한 수익 쉐어가 아니라 창작자가 콘텐츠 가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지금 팟캐스트로는 팟빵 하나죠. 맞아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댓글이라든지 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 그걸 되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네이버 페이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유의미한 액수가 나오지는 않죠. 뭐 엄청나게 저희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또 팟빵에 제공하면서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제공을 하면서 분리가 됐잖아요. 듣는 루트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된 상황에서 좀 직접적인 후원, 콘텐츠에 대한 직접 후원이 가능한 곳은 팟빵 뿐이죠. 그래서 했던 실험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팟빵에서 올리면은 RSS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튠즈로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유료화로 올리면서 그러면 아이튠즈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도대체?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콘텐츠는 팟빵에 가서 맞아요. 그렇게 공지가 아예 나가더라고요. 10초짜리 공지가 나가는데 정말 재밌는 점은 저희가 오늘 본 기준으로 팟캐스트, TVN 영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카테고리에서 저희의 공지사항 순위가 현재 9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다 그 10초를 되게 많이 들어주셨나 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심지어 처음 공개된 날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공개가 저희가 자정에 됐으니까요. 그 다음 날에는 6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또 정말 재미있고
웃긴 한편 또 약간 조금씩 웃프다는 느낌, 좀 슬프게도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별세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소감, 피드백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저희는 보고 있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되게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소감 같은 것을 보는데 벌새를 보고 나오셔서 바로 들으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시스터우드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벌새는 꼭 보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벌새 봤다 그러면 난 이제 시스터우드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 너무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 3주째 공지하고 있네요.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 11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준비 중입니다. 책의 제목 뭔가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봄에 낸 책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의 후속편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둘 다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고 또 밥벌이를 해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지금부터 추석 후부터 아마 10월까지 좀 바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바쁜 기간에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쁜 이유가 이나님은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바쁘게 저를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스터우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책을 쓴 지가 1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그 책이 드디어 정말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쓰고 있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옵니다.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책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완성되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옆에서 지켜봤죠. 그렇죠. 그래서 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책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책이 나오기 전에 책 제목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오직 시스터우드 독자들만이 되겠네요. 청취자. 네, 자꾸 독자라고 하네요. 다들 여러분이 저의 독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청취자가 다 독자면 얼마나 좋아. 16,000부라도 팔리는 날엔 어휴. 파티야. 정말 잔치다. 네, 책 제목은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듣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는 제목이네요. 정말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 20대 30대 여성 저희의 주 구독 청취층이기도 하죠. 20대 30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저의 개인적인 에세이와 사회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아마도 추석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팔아보려고요. 그리고 책 나오면 시스터우드에서도 다루면 안 되나요? 직접 다루게 될지 아니면 뭐 제가 또 이렇게 떠들게 될지 새 코너로 이야기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효진님의 공지사항이 나갑니다.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우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매거진@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품은 뭔가요? 빅 리틀 라이즈 시즌 2입니다. 저희가 시즌 1은 앞에 실제로 빅 리틀 라이즈 시즌 1을 빅 리틀 라이즈 시즌 1, 아니지. 시스터우드 시즌 1에서 제가 헷갈렸네요. 네.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시즌 2를 시작하는데요. 아니네요. 저희 시즌 2에서 했네요. 시스터우드 시즌 2에서. 굉장히 시즌 2 굉장히 초반에 했었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시즌 1의 내용을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하면 몬터레이의 5명의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의 여성, 셀레스트라는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었지만 나중에 아주 맨 마지막에 알게 된 5명이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폭력을 가하고 있는 남성을, 셀레스트의 남편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계단에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을 5명이 다 힘을 합쳐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 남자가 발을 헛디뎌서 밀려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이거나 누군가가 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5명이 입을 맞춘 채로 이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은 상황에서 빅 리틀 라이즈 시즌2가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페리 라이트예요. 몬테레이의 페리 라이트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 살인의 순간에 연루된 5명의 여성, 이들을 이제 몬터레이 5라고 부른다고 시즌2에 나오죠. 그 사건의 여파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서 당장 눈앞에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남자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자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셀레스트와 이 죽은 남자죠. 페리 라이트의 아이들, 이 쌍둥이 아들 둘인데 그 쌍둥이의 돌봄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아들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셀레스트의 시어머니인 메리 루이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몬터레이 5 5명 여성의 각자의 싸움은 점점점 힘겨워져 갑니다. 빅 리틀 라이즈 시즌2는 여성 감독인 안드레아 아놀드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메리칸 허니라는 영화의 연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즌1에 이어서 미국 HBO에서 올해 6월, 7월 2달간 방영이 됐고요. 7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왓챠에서는 시즌1은 사실 한 반년 이상 좀 걸렸죠? 반년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필요하다 이래서 그랬는지 빨리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2주 전부터 공지했을 때 어떤 분이 시스터우드 들으려고 빅리라 시즌2까지 쭉 달렸다. 이런 후기 같은 것을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벌써 달리셨어? 우리 아직 더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시즌2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즌1과 비교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기서만 이제 알게 되는 뭐 다양한 심상들 또 감상들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속편입니다. 네. 다른 작품들의 시즌제로 되는 경우에 시즌제라는 것은 사실 속편과 전편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퀄이라는 것을 어떤 한 이야기를 두고 그 앞의 이야기고 시퀄이라는 것을 그 한 편을 두고 그 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영화에 많이 들어간 개념이죠. 근데 시즌제 드라마라는 것은 사실 아주 긴 이야기가 있고 시즌을 이어나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정확히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두고 시즌1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원래 이 드라마가 원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원작에서는 이야기가 시즌1 이야기랑 똑같이 끝이 나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1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이미 완결이 났잖아요. 그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페리 라이트라는 남성이 사망하는 것으로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과연 꼭 필요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긴 했는데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즌1에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가 여성들의 연대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드라마 바깥의 시청자로서는 되게 좋은 일인데 과연 실제라면은 저기서 저 남자가 저렇게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이 되게 완벽한 작품이라는 말씀을 저희도 드렸었고 그쵸. 실제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로 퍼펙트하게 완벽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기보다는 드라마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뭐 연출 면에서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의 끝맺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서스펜스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개개인의 캐릭터들, 여성들을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관계를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게 굉장히 연출도 잘 되어 있고 이야기의 마무리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의 과연 닫힌 이야기로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 다음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파국 이후인 거죠. 그래서 이 파국이 맨 마지막 엔딩의 파국이 시즌2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훨씬 속편의 느낌이 강하고 저는 그 속편을 만든다고 할 때 보통 속편은 징크스가 많잖아요. 원래 첫 작품이 좋으면 그쵸. 두 번째 작품을 잘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왜냐면 그 이야기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작품의 초반을 보면서는 메릴 스트랩의 연기를 제외하면 좀 이게 계속 더 이어졌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방금 효진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있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들이 저지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죠. 엄청난 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뭐 시즌2에도 나오고 시즌1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결국 셀레스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었고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기 때문에 셀레스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죽이는 것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남자를 사라지게 하는 것 말고는 그 폭력을 끝낼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죽음의 끝 자체를 시청자들이 좀 통쾌하게 느끼더라도 이들이 저지른 것이 살인이라면 그것을 안고 그 누군가의 죽음을 끌어안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질문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쨌거나 5명한테 굉장히 이제 공통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됐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전 다 보고 나서는 시즌 1보다는 좀, 그러니까 만듦새는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시즌 1보다는 재미가 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뭐 그 정도 여성 배우들 나오고 하는데 뭐 재미 덜하면 뭐 나오면 왜 안 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5명이 메인이 되고 심지어 이제 메릴 스트립이 등장하면서 여자 6명이 되죠. 게다가 그 한 명이 메릴 스트립이니까요. 그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다음에 사실 지금 시즌3의 여운을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마지막 부분에서. 맞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미가 덜하다는 말도 좀 비슷한 이 맥락 안에서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시즌 1보다는 견디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 트라우마 안에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죠. 매들린 제외하고 매들린 그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한 매들린은 정말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들린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다 그런 말을 들어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는 상태라는 말을 다 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약간 어느 정도는 정신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그 순간은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도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 셀레스트는 더 심각한 혼돈의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서스펜스로서 서사나 거짓말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여파, 이미 거짓말을 저질렀고 그 거짓말의 여파가 남기고 간 것.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늘이 시즌을 지배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 그 시즌2 시작한다 그 얘기 듣고 메릴 스트립이 아들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몬터레이로 온다 이 설명까지 읽었을 때는 뭔가 그 죽음의 과정을 파헤치는 것 자체가 되게 서스펜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장치를 두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위치가 그걸 하기 조금 어려운 맞아요. 위치로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게 감정이라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일들이 망쳐지잖아요. 일들이 망쳐진다는 거는 개개인의 삶이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나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쉽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보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1보다는 조금 더 그 5명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같은 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시즌 1부터 하고 있었던 질문인데 그게 좀 더 선명해진 것이 결국 이들이 다 조금씩 아픈 상태, 조금씩 트라우마와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 드라마의 핵심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메들린 같은 경우는 바람 피웠던 것이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레나타는 집이 남편 때문에 파산하면서 그 질문을 또 하게 되죠. 레나타가 정말 대단한 스토리라고 저는 이번 거에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레나타가 로라 더니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파워풀한 여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여성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나는 그냥 잡지에 나오지 않아. 내가 나가는 섹션은 우먼인 파워지.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다른 데가 아니야. 우먼인 파워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남성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 때문에 그 몰락을 하는 거죠. 돈, 힘,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남편을 의존이 아니라 남편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그거가 한번 쉘리 누들리가 물어보죠. 그래서 왜 이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레나타가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우리의 모든 재산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저지르고 저런 일도 저지르겠지, 그러겠지만, 그런데도 그냥 같이 있기로 한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쵸. 안 되면서도 동시에 좀 느낀 건, 이거는 정말 갑자기 되게 큰 질문 던지는데 그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힐러리 클린턴이 왜 이혼하지 않을까? 정말 큰 질문이다. 내가 힐러리 클린턴의 결혼 생활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나는 해봤는데 왜 안 하지? 진짜 큰 사람이다. 좀 거시적으로 보자 세상을. 진짜 배포를 끼워야겠다. 난 늘 했었거든. 저는 늘 빌 클린턴이 저지른 일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엄청난 언론 보도와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났을 때 왜 이혼을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를테면 한국으로 오면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파트너의 사적인 잘못들 그리고 심지어 점점 어떤 면에서 공적인 잘못이죠.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 왜 쉽게 이혼을 택하지 않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나타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저러한 권력과 힘과 자신이 어떤 성취를 해낸 여성이 그것을 엄청난 흠집을 내고 문제를 일으킨 남성 파트너를 계속 함께 해야 하는 동지로 택하지? 라는 것이 저의 엄청난 의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의문을 레나타가 결국 나중에는 부셔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감사해. 정말로. 왜냐하면 전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레나타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또 의문이었죠. 마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최종적으로 아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어린 보모, 내니와 바람을 핀 바람도 아니죠, 그런 건 사실. 그쵸, 바람이라고 할 수 일종의 매매죠. 일종의 매매 같은,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도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터지는 장면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키더트적인 취미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결국 레나타가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로라던의 연기도 거기서 함께 폭발하는데 그 장면은 나중이라도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배우의 어떤 진짜 멋진 연기, 힘 있는 연기라고 할까요? 그걸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메들린이 그 바람 피운 거 들키고 나서 정확하게 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에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혼의 가장 무서운 점? 불안한 점이 그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게 언젠가는 변하거나 깨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물론 비혼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 말고 결혼을 되게 망설이는 경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이게 언젠가는 결혼으로 묶인 다음에는 되게 바래져 버릴지도 모른다거나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꿰뚫는 대사여가지고 그 장면이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더 확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이란 맥락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대사가 진짜 인상적이고 어느 정도는 이 시즌 2를 요약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릴 스트립이 셸리 누들리 캐릭터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뭐 그 여자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셀레스트를 욕을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셀레스트는 그냥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한 여성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여성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불안하게 느껴진다거나 안정적이지 못하게 느껴진다거나 좀 건강하지 못하게 느껴진다거나 어떤 여성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여성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세상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안의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이런 것들과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여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한 장면이 있는데 저는 결혼 생활에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질문들을 좀 새롭게 던지고 있는 속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연출이 여성이었어요. 원래 시즌 1은 감독이자 제작자가 이제 장마크 발레라는 감독이었고 그랬는데 제작은 계속 장마크 발레가 했는데 시즌 2에서는 안드레아 아놀드 여성 감독이 연출을 해서 화제가 됐고 이제 그러한 좀 더 여성들의 어떤 더 연대뿐만 아니라 더 내밀한 감정들이라든지 복잡한 어떤 부분들을 더 잘 연출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중반쯤에 방영이 되고 있을 때였죠. HBO에서 방영이 되고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죠. 이제 장마크 발레가 최종 편집권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최종 편집권을 안드레아 아놀드를 믿고 맡기지를 않아서 편집을 좀 바꾸게 됐고 뭐 이런 이슈들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드레아 아놀드가 더 이상 뭐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지점들까지도 이 작품이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아요. 여성 2명이 함께 제작을 했고 여성 배우 2명이죠. 제작을 했고 여성 중심으로 심지어 메릴 스트립 정말 끝판왕을 데려와서 함께할 정도로 여성의 입김과 여성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작품인데 그 안에서도 여성 연출이 자신의 연출권, 자신의 편집권, 자신의 권리 같은 것으로 주장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것들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한번 여성이 여성 서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과 함께 가장 시즌2에서 부각되게 되는 이슈, 주제는 양육인데요. 페리가 죽고 나서 모두 다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몬터레이 5명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시즌 1에서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고 시즌 2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죠. 이제 2학년이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시즌 1보다. 맞아요. 그리고 누구죠? 레나타 같은 경우는 그 레나타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어딘가에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이 딸인 아마벨라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전 이걸 보여준 게 좀 재미있었는데요. 재미있으면 사실 안 되는데. 좀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이들 개인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드렸는데 그렇게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레나타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똑같이 됐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기 전이니까, 파산하기 전이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오히려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감질한 거예요. 엄마가 조금 이상해. 엄마가 조금 달라졌어. 엄마에게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이건 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점은 아이들이 뭐랑 같이 감지를 하게 되냐면 세상이 망할지도 몰라 라는 감각이랑 같이 감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의도해서 가지고 온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한국 나이로 치면 9살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같은 거죠. 환경 이슈, 기후 이슈 같은 것을 알려줘도 돼? 세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돼? 라는 질문을 중간에 던지게 되는데요. 이 질문이랑 뭐를 아이들은 겹쳐두냐면 부모님을 겹쳐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빠지고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데 엄마는 이전과 달리 너무 불안해하고 여기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공황 발작 같은 게 오게 되죠. 불안 발작 같은 것이. 이런 장면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양육이라는 걸 한다고 할 때는 결국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부모의 상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걸 좀 정확히 보여주는 걸 보니까 무서우면서도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책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방금 이나님이 얘기하신 학교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마벨라가 거의 혼절을 하고 학부모들이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강당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면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매들린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매들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항상 해피엔딩, 끝에는 해피엔딩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매들린이 얘기한 게 이 드라마 안에서 되게 드러나진 않지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픽션으로 만들어진 비극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랑 관련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이런 세상의 끝에 꼭 해피엔딩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는 그 말을 되게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매들리는 원래는 이제 막 항의해달라. 레나타가 막 지금 내 딸이 지금 그런 걸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가서 항의해달라 이렇게 해서 간 건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의 어떤 진심까지도 그쵸. 포함을 해서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뒤로 가면 메리 루이즈,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남편을 잃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데다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진 셀레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둘 중에 아이를 누가 키울 거야? 누가 키워야 해? 라는 질문을 이제 중반 이후로 되게 진지하게 던지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어서이기도 할 텐데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결론이 나기는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셀레스트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메리 루이즈,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시어머니가 과거에 아동 학대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그 남편 페리 라이트가 실제로 메리 루이즈한테 자기 엄마에게 어떤 학대 경험 같은 것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을 저질렀고 그게 나중에 맥스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이유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 메리 루이즈가 나 대신 양육권을 가지고 가면 안 돼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즌2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저는 보니 엄마와 보니, 조 크라비츠가 연기한 보니 그리고 보니의 딸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개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비가 아주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작품 안에서. 근데 왜냐하면 보니가 가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머니가 자기를 학대했었다는 맞아요. 거죠.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대로 인해서 엄청 고백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엄마에게 자기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망가졌는지, 이를테면 엄마에게 받지 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라는 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을 만나고 남자들을 갈구했고, 이러한 문제들, 그 이후에 자기가 갖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과연 본인은 어떤 엄마가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학대를 당한 거죠. 페리라이트도 학대를 당했고 본인도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 장면을 전 더 부각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카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딸이 맞아요. 이름이 스카이인데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딸을 칭찬해주고 딸의 존재에 감사하는 엄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카이 부분, 그러니까 보니와 스카이의 관계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켰어야 지금 이 양육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이 드라마 안에서 설득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치 이긴 것이 학대를 했던 사람의 자녀는 학대를 사는 사람으로 큰다라는 결론으로 쉽게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셀레스트가 메리 루이즈한테 당신이 옛날에 당신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실 메리 루이즈도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고가 났고 다른 아이 한 명은 사망했고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메리 루이즈가 굉장히 좀 견딜 수 없는 시어머니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도 엄마로서 얼마나 스트러글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야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이 잘 안 되고, 방금 이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내에게도 드러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서 좀 너무 급하게 어떤 결론 같은 것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재판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재판신으로 해야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러한 양육권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셀레스트가 변호사로서도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과연 방금 셀레스트가 주장한 맥락,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이 나에게도 발현되었고, 그리고 메리 루이즈라는 사람이 사실은 폭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그걸 또 메릴 스트립 너무 잘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되죠. 근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심지어 넌 모르지 않았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모르지 않았냐.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은 내 남편을 키운 방식으로 키우지 않고 우리 애들을 굿보이로 키울 거야.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보니의 서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든 다음 보니와 스카이를 통해서 본인은 지금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에게 대신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스스로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용서해보려고 노력하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이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양육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의 역할만 너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왜냐하면
물론 사라진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의 캐릭터를 많이 존재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대체로 남편들은 양육에 크게 관심이 없고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엄마들만 정말로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양육이란 것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양육이라고 썼다가 다시 엄마 되기라고 썼다가 또 다시 양육으로 바꾼 건데 키워드를. 왜냐하면 영어로도 마더링으로 나와요. 패런팅으로 안 나옵니다.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마더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근데 그게 휴지님이 말한 것처럼 메타인 건지 아니면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인 건지 혹은 여기서 남자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인 건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은 등장을 하는데 남자들은 대체로 결혼 관계에서 등장을 하죠. 방금 앞에서 말한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는 부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등장을 하는데 대신 이들의 역할에 아빠가 있는가라는 점은 저도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작은 부분인데 전 좀 재밌었던 게 이 드라마가 초반에 메리 루이즈의 캐릭터로 인해서 좀 한국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너무 그래서 고통스럽다고요. 저희가 기혼인 여성분 몇 분에게 이 빅리틀 라이즈 2의 후기를 들었는데 초반에 포기하고 싶었다. 정말 힘들더라. 어머님을 본 줄 알았다. 어머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근데 차이라고 제가 느껴진 재미있는 부분은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양육권 분쟁이 시작된 다음에 서로 이제 싸우다가 메리 루이즈가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은 했으면 안 됐고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여겼으면 안 됐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러 집에 와요. 항의를 하러 막 집에 찾아왔는데도 그래서 셀레스트, 니콜 키드만이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열어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안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진짜 드라마 안에서 그렇게까지 연출이 됐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들려주면 안 된다. 이게 딱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씬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쵸. 한국에서는 드라마만이 아니죠. 그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까지도 한국에서는 되게 오래 걸렸으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메릴 스트립입니다. 지금 이나님이 대본에 끝판왕 메릴 스트립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사실 이게 재미있는데 리즈 위더스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시즌 1에서 상도 되게 많이 타고 성과를 되게 많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뭐 여우주연상도 탔고 뭐 작품상도 탔고 이제 그래서 시즌 2를 만든다고 할 때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메릴 스트립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라고 했다고 하죠.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메리 루이즈라는 캐릭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인데요. 엄청 독특하죠. 왜냐하면 보통 미국에 저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느껴질 만큼 무례하죠. 맞아요. 막 그 작품 안에서 매들린한테 키 작은 사람은 못 믿는다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면전에다 대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과를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캐릭터 자체한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키 작은 사람은 못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미 잘못된 말이 있고 그러니까 막 매들리는 화가 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약간 일화 같은 걸로 만들어서 사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화를 자세히 들으면 그 말에서도 여전히 키 작은 사람은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인처럼 느껴진 건 아닌가? 그치. 너무 그거죠. 그리고 막 그런 장면 나오죠. 집안을 뒤지고 살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파파라치를 붙이고 파파라치 붙인 건 정말 너무 미쳐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메릴 스트립 캐릭터가 시어머니를 보여준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집요하고도 이상한 방식의 집착이 있는 여성을 보여주는데 대신 그걸 외향적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과장된 연기로 보여주지 않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특히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시어머니 같이 생겼잖아요.
어떤 거죠, 그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이대의 여성으로만 보이는 맞아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집요한 광기가 있다거나 집착이 있다거나 한다면 외향적으로도 어떤 그런 묘사를 위해 필요한 어떤 장치를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식탁에서 그 셀레스트랑 쌍둥이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그 슬픔 같은 것을 되게 사람들은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내잖아요. 아들을 잃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정도 장면을 빼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막 뭐를 폭발시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놀라웠어요.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큰 어떤 잡지에서 엔터테인먼트 잡지에서 리뷰를 메릴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했죠. 네, 이 장면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장면을 두고 또 많이 화제가 된 거는 여성들이 예쁘지 않은 방식 그리고 흐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울었던 적이 있나? 이를테면 광기가 있는 울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미친 사람한테나 부여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로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야 라고 하고 울고 그것을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사가 미드소마의 그 캐릭터랑 같이 묶어서 났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데니가 정말로 통곡을 하고 그 옆에서 또 같이 울어주죠. 그 씬은. 그 씬과 같이 묶어서 여성들의 우는 장면, 여성들의 우는 모습에 진짜 우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로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묘사되기도 했죠. 이나님은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메리 루이즈의 어떤 장면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셸리 누들리의 아들이 지기가 강간으로 인해서 낳은, 그러니까 사실은 손자죠. 자기 손자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한국 배우 같고 한국적이라고 느낀 건데, 그래서 지기한테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집착하죠. 그래서 막 그런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닮았다고 하잖아요. 막 광대뼈가 누구와 닮았네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신 또 그 와중에 그런 걸 계속 느끼잖아요. 그런데 강간은 아닐 거야. 왜 내 아들은 강간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유혹을 했던지 너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쉘리 누들 캐릭터에게 계속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셀레스트를 고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캐릭터도 이제 등을 지게 되잖아요. 등을 지게 되면서 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바로 그 스트럭을 한다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왜 훌륭한 엄마를 왜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엄마를 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가고 아이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면서 우린 요새 힘들고 잠도 못 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메리 루이즈가 당신도요? 양심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씬이 있어요. 전 따라하지도 못해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전 거의 귀신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에 이 5명 모터렐 5가 다 연루가 되어 있고 이들은 양심이 거리낄 만한 어떤 질문과 비밀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본능적 확신이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죠. 그쵸. 근데 그것을 말 그대로 찌른 거잖아요. 정말로 아주 작은 빈틈일 뿐인데 그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린 다 지금 뭐 힘들고 잠을 못 자요. 왜? 양심 때문에? 뭐가 있나 보지? 뭐가 있나 보네? 이걸 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씬은 전 무서웠어요. 맞아. 새벽에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무서웠고 이 작품을 보면 메릴 스트립에게 그냥 메릴 스트립이라는 존재가 이 배우들 모두에게 여성 배우들 모두에게도 힘이 되었겠지만 저는 그냥 여성들이 연기를 하는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좀 놀라요 저는. 맞아요. 네.
저는 이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메리 루이즈 캐릭터가 얼마나 싫은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메리 스트립이 연기를 했는데도 싫잖아.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메리 스트립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게 될 정도로 너무 싫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버려서 그렇지만. 이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게 싫었는데 저는 갑자기 다층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것 역시 그 메릴 스트립 덕분인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양육권이 이제 셀레스트한테 남는 것으로 결정이 되죠. 그때 셀레스트가 그 쌍둥이들 자기 아들들한테 가서 할머니 하나 부탁이 있어 이러면서 할머니를 안아주라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쌍둥이들이 달려가서 뒤에서 이제 할머니를 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아들을 잃은 그리고 손자를 사랑하는 그냥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또 저게 뭐야? 이때까지 이렇게 싫었는데? 나 울었잖아.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잘해서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은 여성 캐릭터는 사실 복잡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 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면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씬을 찍고 나서 메리 스트립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촬영 스케치 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누구죠? 니콜 키드만이 절을 합니다. 그 문화에서는 그 문화에선 절을 안 하거든. 대단하다. 근데 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절 정도다. 이건 절이다. 이거는 목례 같은 걸로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아쉽고 어떤 부분은 좋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지만 사실 메리 스트립 플러스 몬트레일 5 모든 그 배우들의 연기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아까 휴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시즌2 다룬다고 하고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혹은 친구들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빅리틀라이즈 시즌2 할 거야. 이러면은, 원 같진 않지. 원만큼은 아니었어. 그치? 이런 말들을 많이 맞아요. 했고, 사실 저도 동의는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과연, 원보다 아주 재밌거나, 아주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작품에 이어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할 이야기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실제로 지금 마지막 씬에서 조크라비치 캐릭터 보니가 이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수를 하러 가는 장면에 모든 몬트레일 5 나머지 4명이 같이 가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들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이 없지 않거든. 그들은 잘못이 없지 않거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서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3의 작가가 된 기분으로 다음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들이 될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자매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은 일단 오늘 말씀드린 많은 여성 배우들 중에 2명이나 나오는 작품입니다. 디아워스인데요. 니콜 키드먼과 메릴 스트립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건 줄리안 무어예요. 줄리안 무어는 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안 좋아하는 배우는 대체 뭐가 있지? 여배우는 다 좋아하나? 생각할 텐데 대체로 좋아합니다. 정말 어떻게 최강 조합 아닐 수 있는지. 최강 조합이기만 해요. 그리고 근데 이 작품의 훌륭한 점은 이 셋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이고 니콜 키드먼은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죠.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고요. 버지니아 페어팩스. 페어팩스인가? 페어팩스지.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는데 이 작품으로 오스카를 탔죠. 니콜 키드먼이.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작품인데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빌리 엘리어트의 감독이고요. 근데 전 빌리 엘리어트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디어워스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고 방금 말씀드린 세 배우의 훌륭한 연기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작품에 나오지 않는 배우지만 줄리안 무어의 장면을 전 제일 좋아해요. 이 세 캐릭터 중에 줄리안 무어 부분을 제일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여성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여성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새 코너입니다. 오늘은 효진님입니다. 네, 오늘 저는 다큐멘터리 트윈스터즈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 영화를 그 당시에는 기자로 일할 때라서 시사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 이후로 그냥 여기저기 말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6년 국내 개봉작이고요. 그 LA에 사는 사만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고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나이스라는 프랑스에 사는 여성의 연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 받다 보니까 너무 우리 닮은 데가 많잖아.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어쩌면은 일란성 쌍둥이인 걸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본인들이 일란성 쌍둥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뭐 그런 DNA 맞나? 이런 거 항상 잘 모르겠기 때문에 유전자 뭐 검사도 하고 해서 결국 일란성 쌍둥이가 맞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요. 둘이 알게 돼요. 근데 둘 다 한국에서 입양돼서 각자 다른 나라로 보내진 건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사실 입양된 아이들의 이야기고 옛날에 그 입양 관련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그렇죠. 그런 정조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둘이 87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청 그 SNS나 이모티콘 사용 같은 것에 되게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다 체화하고 있는 세대여서 그런지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약간 그 스카이프 화면을 통해서 계속 연출이 되고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이 유행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여운 이모지랑 막 같이 해가지고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둘이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거의 30년 정도 난 그냥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반쪽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귀엽고 그런 다큐멘터리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에서 제일 재미있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둘이 이제 실제로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스카이프 화면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만다가 영화를 찍는 그 전공이고 그쵸. 영화를 찍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계속 담고 있다가 그래서 스카이프로 보고 나온 서로가 만나는데 사실 저희는 또 한국인이고 저희 마음속에 상봉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입니까? 그렇죠. 남북 상봉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눈물과 이런 그 슬픔과 막 감동과 한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은 서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찔러보죠. 이렇게 그렇죠. 콕콕 찔러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긴 존재가 지금 내 눈앞에 있고 지금까지 대화를 할 때는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앞에 있으니까 만져볼 수 있어. 이러면서 콕콕 찔러요. 전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정조? 맞아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서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더라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새롭게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화 예고를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다음화는 어떤 작품이죠? 다음화에서는 또 책을 다루게 됐어요. 저희가 굉장히 기다렸던 책이기도 한데 아무튼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아무튼 예능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복길님의 아무튼 예능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요. 또 짧고 되게 작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읽고 그리고 읽지 않더라도 제가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꼭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